아이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태어난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내 넥타이를 잡고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뒤죽박죽이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아빠와 나를 착각한 것일까?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나를 향한 그 순수한 그리움은 가짜일 수 없었다. 아빠, 하나 배고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조그만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 따스한 온기가 내 차가운 심장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고 부드러웠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이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가 찾고 있을까봐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야. 아빠는 하나 아빠가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흔들렸다. 순식간에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당황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에요? 하나 아빠 맞잖아요. 하나는 아빠 얼굴 절대 안 잊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낯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다.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나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다. 특히 콧날과 입술은 어릴 적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아이의 존재는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잠든 와중에도 내 옷깃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의 손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내일 당장 이 아이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옆자리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먹던 건강식은 옆으로 밀어두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내가 만든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아이는 낯선 집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는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말들은 내 딱딱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하나를 지켜줄게. 나는 회사로 출근해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은밀히 흥신소에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이의 사진 한 장과 아이가 알려준 정보를 넘겨주었다. 흥신소 직원에게 최대한 빨리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중요한 미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내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사장님, 흥신소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미팅을 급히 마무리 짓고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내가
옅은 미소를 띤 채 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다. 여성은 긴 생머리에 청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그녀를 기억해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서였다. 5년 전 지방 출장 때 프로젝트를 위해 잠시 협업했던 팀의 직원이었다. 당시 나는 이혼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녀는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고 술에 취해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 나는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다. 나의 삶은 다시 바빠졌고 나는 그녀를 잊어야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다. 하지만 서류 속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사망신고서가 들어 있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은서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나를 꼭 닮은 딸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아이가 왜 나를 아빠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내 이야기를 듣고 사진 속의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서류에는 김은서의 가족 관계도와 함께 아이가 현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의 외조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은 그들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추측해 주었다. 부잣집 남자에게 갑자기 나타나 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아니면 그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다고 치부했던 관계가 한 아이의 삶과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녀에게 연락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이는 엄마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외롭게 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다. 텅 빈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가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온 선물일까? 아니면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일까? 하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본 순간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이 아이를 지켜주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주겠다고.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하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았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나를 현관문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그리며 놀았다. 나의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아이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에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검사소에 보냈다. 며칠 후 나는 비서를 통해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비서는 봉투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거.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왔다. 봉투를 뜯는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결과지에는 부녀관계 성립 확률 99, 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아이의 아빠였다. 내가 외면했던 과거의 실수가 한 아이의 운명을 만들었고 그 아이가 이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책상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인생에 딸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옆에 앉았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내 딸이라니.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가 하나를 지켜줄게. 절대 놓지 않을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나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일찍 퇴근했다. 저녁 식사는 아이와 함께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아이는 나를 보며 방긋 웃었고 나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는 엄마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해주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밝게 웃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는 하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그런 나를 보며 아빠도 하나 많이 사랑해 라고 물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나는 아이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아이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나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구원이었다. 나는 하나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하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엄마, 김은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미안함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며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며칠 뒤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아이의 외조 부모님께서는 현재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식당이 사장님 회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 근처에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니. 나는 그동안 그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흥신소 직원은 계속해서 김은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가 만났던 그 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내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내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섣불리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그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김은서 씨는 사장님께 연락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사장님 명함과 함께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고 직전까지 사장님을 찾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을 느꼈다. 만약 내가 그녀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하나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나라는 아빠는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의 편견과 오만함이 한 아이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만 같았다.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의 집 주소와 식당 주소를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에게 그동안 겪었을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나는 하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가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하나는 아빠가 와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작은 아이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아빠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나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하나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하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엄마, 김은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미안함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며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며칠 뒤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아이의 외조 부모님께서는 현재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식당이 사장님 회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 근처에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니. 나는 그동안 그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흥신소 직원은 계속해서 김은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가 만났던 그 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내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내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섣불리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그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김은서 씨는 사장님께 연락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사장님 명함과 함께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고 직전까지 사장님을 찾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을 느꼈다. 만약 내가 그녀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하나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나라는 아빠는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의 편견과 오만함이 한 아이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만 같았다.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 하나와 그녀의 외조 부모님의 집 주소와 식당 주소를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에게 그동안 겪었을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나는 하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가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하나는 아빠가 와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작은 아이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아빠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나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내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으러 온 악인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들 또한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사장님,
저희 하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에겐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하나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를 키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의 말에 화를 내시며 소리치셨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당신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우리 하나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하나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알기나 해. 할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에게 아빠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하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은서의 이야기,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그분들은 내게 은서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나를 찾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다. 은서는 내가 하나를 키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했다. 사장님, 저희 은서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 은서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텐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할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분들에게 하나가 자라온 환경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하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저희도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나의 진심을 받아주셨다. 나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 하나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하나에게 약속했다. 하나야,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아빠는 하나가 행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하나는 낯선 풍경에 낯선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하나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하나야,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빠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책을 사주고 아이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다. 나는 하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하나를 집에 데려온 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공허하고 외로운 삶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로 잠을 깨고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내 전처였다. 그녀는 하나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내게 연락해 왔다. 현우 씨,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당신 설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이혼했던 거 아니죠?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당신 친딸이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혹시 당신 지금 다른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죠? 그녀는 하나를 단순히 다른 여자와 내가 낳은 불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의심에 지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진 씨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내 딸이 맞아요. 더 이상 하나에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녀의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고
나는 결국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나를 힘들게 했다. 회사의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번은 중요한 미팅 중에 한 거래처 사장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친딸이라고요. 나는 그 말에 불쾌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아니,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잣집 자제분께서 혼외 자식이라니. 사장님 이미지에 좋지 않을 텐데요. 나는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제 딸이 혼외 자식이라는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제 이미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미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하나가 있었고 하나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는 퇴근 후 하나와 함께 공원에 갔다. 하나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놀았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하나를 지켜줄게. 아빠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하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회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낼 힘을 얻었다. 나는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돈과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졌다. 나는 하나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도심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한적한 교회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나는 하나와 함께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 나는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는 길. 나는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는 내게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거렸다.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아이의 순수한 말들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하나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 나는 하나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는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아이를 통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배웠다. 나는 아이를 통해 나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야, 아빠가 하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알아? 하나는 내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아빠는 하나를 사랑하니까 만난 거지. 나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래, 맞아. 아빠는 하나를 사랑하니까 만난 거야. 아빠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하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아이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아이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따뜻한 삶이었다. 나는 하나와 함께 교회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에게만 집중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돈과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졌다. 나는 하나와 함께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내게 피아노를 배웠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하나와 함께 처음 만났던 공원을 다시 찾았다. 공원은 예전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우리는 그네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흔들렸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하나를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나. 아빠. 그때 하나는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나는 아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 하나는 아빠가 와서 좋아. 하나도 아빠 사랑해. 나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배웠다. 나는 아이를 통해 나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따뜻한 삶이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웠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선물이었고 구원이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고 함께 목욕을 하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 내 딸.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나는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아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하루였다. 아침 9시 정각에 시작된 회의는 11시 30분에 끝났고 점심 식사는 정확히 12시 5분에 마쳤다. 오후의 업무는 예측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5시 정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질서정연했다. 서류철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약속은 캘린더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이현우. 올해 45살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고 언론은 내가 이끄는 회사의 성장세를 칭찬했다. 나는 실제로 부족함 없이 살았다. 최고급 외제차와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하게 정돈된 삶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다. 넓은 거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고 그 후로 어떤 진지한 관계도 시작하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의 재력을 탐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마치고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뒤로하고 나는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나의 가면을 좋아할 뿐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숨 쉬고 싶었다. 그때였다. 공원 구석의 놀이터에서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그네에 앉아 혼자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호기심이 일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도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듯했다. 그 모습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아빠. 갑자기 아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다시 한번 아이는 나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는 내 앞에 멈춰서서 올려다보았다. 동그랗고 큰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순진무구한 미소는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아이는커녕 조카도 없는 내가 아빠라니. 내 인생의 아빠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아이는 내 넥타이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나는 여기서 계속 아빠 기다렸는데, 하나,